뉴스세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일제감정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에도시대 최대 규모 금광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의 역사는 숨긴 채 에도시대에 한정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하면서 우리 정부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強制労働であるとの韓国側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江戸時代までの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ます生産技術と生産体制を示す意向が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월 다시 도전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자문기구가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사도광산 중 에도 시기 이후의 유산이 대부분인 지구를 자산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과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한편 자료 보완 절차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은 모두 지난해에 바로 등재가 결의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선출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 해양 이천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젯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보공사에게 미바이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일본 이이지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전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는 25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반러시아 연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 위협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 처절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노르망디 해안. 당시 작전 개시를 말하는 D-Day 80주년 기념식은 잔잔해진 노르망디 바다를 바라보며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2차 대전 때 독일 침공에 빗대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을 지배에 집착하는 폭군으로 묘사하며 동맹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we to do that, it means we'd be forgetting what happened here in these hallowed beaches. Make no mistake, we will not bow down. We will not forge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 기념식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우리는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고마움도 표시했습니다. Merci. Merci au peuple ukrainien, à sa bravoure, à son goût de la liberté. Nous sommes là et nous ne faiblirons pas.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서 써도 된다고 허용했지만 그게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공격하란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300km 안까지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스크바나 크렘린궁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망디에서 동맹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건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가자지구 유엔 학교 공습에 미국산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미국산 정밀 유도 활강 폭탄에 노즈콘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즈콘은 폭탄의 앞부분인데요. 원추 모양입니다. 미 육군 폭발물 처리반 출신인 트레버 볼은 노즈콘의 용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18% 내린 1,209.9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장 초반 한때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1,255.8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4거래일 만에 처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3조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9,780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총 순위에서도 하루 만에 애플 2조 9,820억 달러의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원장 등을 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은 오늘 마무리돼야 하지만 우 의장이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제출해달라는 뜻을 밝히면서 실제 의결은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 조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황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의조 씨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 이모 씨. 이 씨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받고 남긴 진술 조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서에서 이 씨는 황의조 씨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는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씨는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 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 사건이 터진 이후 황 씨가 영상 속 피해자들보다 제3의 피해자 사진이 유포될 것을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1심 말미에 가가지고 바꾼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황의조 씨한테 용서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거 아닌가. 황 씨 형수는 벌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치 전 출국 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최근까지도 튀르키예에 머무르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소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게 피해자에게 그나마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수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줄이 막혔을 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른바 브릿지론 상품에 투자를 하라며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를 했는데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SNS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서 솔깃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브릿지론에 투자하면 연수익 2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름난 인사였던 데다 소유한 부동산만 수백 채라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시를 많이 했고요. 슈퍼카를 탄다라든지 부동산이 약 300개 이상의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더더욱이 중요했던 거는 농협중앙에 다닌다고 자기가 그 과시를 하면서 지인들의 대출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자 김 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15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익과 원금을 받기는커녕 A씨와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잠적한 A씨 일당이 운영하던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나가서 그냥 계속 울고 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다니.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은 전국적으로 40여 명.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경제방송에도 출연하며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했던 자칭 대출 상담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이라던 A씨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황.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IT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휴직 기간에 한 일이라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또 서울 독산동에서는 한밤중에 병원에서 불이 나서 환자 수십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경찰관의 뺨을 가차없이 연속해 내리치는 남성. 이를 본 주변 시민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 남성을 떼어낸 끝에야 폭행은 멈췄습니다. 앞서 남성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순찰차에 타자 남성과 일행이 차를 막아 세우고는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맞은 경찰관은 안경이 부서지면서 얼굴 등을 다쳤고 행패를 부린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됐습니다. 도로에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에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옥상에선 소방대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독산동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어선을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조업하던 어선을 항해하던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정읍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던 집에서 시작된 불은 이웃집 두 곳의 창고와 차까지 번진 뒤에야 꺼졌습니다. 특히 불이 창고에 있던 경유통에 옮겨 붙으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진해시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건물 두 동과 차량 한 대가 탔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면적인 휴진에 찬성한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는 68%에 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교수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비대위 투쟁 노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종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등 4개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대위는 환자,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남겠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유야책이라며 뒤늦게 전공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 게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완전한 취소가 아닌 철회는 그동안 정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전공의를 범법자로 남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완전한 명령 취소 등 의료사태 정상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원이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오는 9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의사들까지 청진기를 내려놓는 상황. 정부의 설익은 대책과 의료 현장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집단 휴진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동해에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과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사가 분석한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집 형태의 본사와 지나치게 적은 직원 수 규모 등 최근 제기됐던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하루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참가 규모에 대해선 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며 라인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또한 연차 투쟁과 상관없이 징검다리 연휴에는 휴가를 많이 쓴다며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사업은 먼저 해내자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 사장단과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최고 경영자를 만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출국한 이 회장은 2주 동안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주요 고객사와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85를 기록해 지난 5월의 79와 비교해서 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91.6으로 5월보다 5.7포인트, 광역시는 84.9로 4.4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 예산 편성 프로세스 등을 모두 감안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의 불청객이죠.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34명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66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지난 5개월간 경기 61명, 서울 14명, 인천 10명으로 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매년 6월에서 8월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기노 착용과 모기장 사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녁 식사 주로 몇 시에 드십니까?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러시 의과대 연구팀은 취침 시각 전 3시간 이내 식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으로 발전하기 전의 용종, 관상선종이 3개 이상 생길 위험이 5.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가공육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녁 식사 시간도 너무 늦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인데요.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고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라는데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할증되고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한편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혀 없으면 5% 내외로 할인받습니다. 정부가 체중 감량과 근육 강화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식품 가운데 구토,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해외 직구식품 1,600개를 검사해봤더니 17.6%에 해당하는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공장까지 차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들고 판매한 60대 형제가 검거됐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제조 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했는데요.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차려놓고 비아그라, 시알리스정 등 발기부전 치료제와 유사한 가짜 치료제 150만 정을 불법으로 만들어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열리는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비슷한 시각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회사 돈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의 공판도 열립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전 투자자문사 대표가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미신고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시세를 조종해서 7,3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 2천여만 원대 약정금을 더 내라며 제기한 소송 변론 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엘리엇은 2015년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비밀 약정을 계기로 취하했는데 약정금의 이자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뒤에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현지 시간 6일 오후 1시 35분쯤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5일 오전 10시 52분 미 항공우주국 소속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베리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를 태우고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고 궤도에 안착한 뒤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약 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바뀐 금리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6일 유로 지역의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려할 때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ECB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팬들의 청원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죠.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됐습니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지금 일부 팬들이 정상 참작을 주장하면서 옹호를 하고 있다고요? 네, 김호중 씨가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등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선처 이유에 대해 김호중이 팬클럽이 지난 4년간 100억 원 가까이 기부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씨의 팬클럽 기부 내역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기부한 총액은 97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5억 원은 돈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정규 2집 파노라마 앨범 52만 8천여 장이었습니다. 모두 685곳에 기부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기부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팬들이 구매한 뒤 떠넘긴 것이 아니냐며 기부 취지에 대한 의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어긋난 팬심에 대한 또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호중 씨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혐의를 은폐해준 혐의로 또 소속사 관계자, 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호중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의 혐의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와 임직원들은 전원 퇴사한다고 밝혔고요. 대표이사직 변경도 결정했습니다.
이후 가수 금잔디, 홍지윤 씨 등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고 김광규, 손호준, 허경환 씨 등도 전속 계약 해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사실 연예인 음주운전 참 잊을만 하면은 갑자기 반복이 되고 하곤 하는데 김호중 씨에 이어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이 또 있다고요? 네,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 씨인데요. 예. 지난달 19일 오전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박상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참 놀랐습니다.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박상민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97년에는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박상민 씨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떤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본인 역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참 연예계 음주운전이 참 근절되기가 좀 어렵네요. 좀 그 소식이 안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배우 선우은숙 씨가 개인사로 인한 논란 때문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네, 배우 선우은숙 씨가 지난 1일 고통스러운 개인사로 인해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는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 씨와 갈등 때문입니다.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선우은숙 씨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예. 또한 선우은숙 씨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이라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씨는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유영재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처형에 대한 지금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는 유영재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유영재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한 다음 날 유영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예. 더불어 더불어 선우은숙 씨에게 사문을 숨긴 적이 없고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영재 씨는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넘어가서 짚어보면 가수 지드래곤 씨가 이 카이스트 연단에 선다는 소식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토크쇼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드래곤 씨가 참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드래곤 씨가 지난 5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관련 행사인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무대에 올랐는데요. 예. 지드래곤 씨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엔터테인먼트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최근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K-팝 글로벌 사업을 위한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속사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지드래곤 씨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낯선 모습이기도 한데 지드래곤 씨가 기계공학과 교수로도 임용이 됐다고요? 네, 이날 행사에서는 지드래곤 씨의 초빙 교수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카이스트 측은 이번 임용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을 K 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 씨는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만나 큰 시너지, 즉 빅뱅을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스타 최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값진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000 탈삼진을 달성했습니다. 양현종은 롯데와 경기에서 6회까지 탈삼진 5개를 더해 2,003개를 기록하면서 송진우의 기록에 45개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기아는 4대3으로 뒤진 8회 말 김도영의 솔로포와 김선빈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고 롯데전 5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나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피해가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이래도 비만 오면 잠 못 자잖아요 지금.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충일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새벽 천안 불당동과 아산 배방읍 등에서 오토바이 수십 대가 도로를 점령한 채 도심을 활보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법 행위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급가속과 신호위반 등 41건은 현장에서 통고 처분했고 소음 기준을 초과한 11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서 연내 행정안전부 적합성 평가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카카오뱅크는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 등록증이 가능하고 향후 주민등록증도 추가됩니다. 피부과 등의 진료를 위해서 서울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구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가 1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피부과가 48%로 1위를 차지했고 성형외과와 내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31.4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 대전은 18.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28도 등으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 한때 전북 동부와 강원 산간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 날씨도 궁금한데요.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 오후에 수도권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로 제법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지만 휴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